수 없이 PDF로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약간 좀 어수선한 진짜인데 일단 오늘 한 것은 이제 회귀 분석이고요. 사실은 통제학 이제 진행하면서 좀 이렇게 처음엔 회귀라는 말이 이렇게 좀 낯설죠. 우리가 보통 회귀한다면 옛날로 돌아간다 뭐 이런 의미처럼 이제 들어주는데 그 옛날에 영국의 뭐 유전학자가 부모와 자식의 키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뭐 엄마가 크고 아빠가 작으면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 중간쯤 키가 가더라 뭐 이런 것을 발견했다 해서 거기에다 이제 회귀라는 말을 붙였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회귀 분석의 용어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어떤 내가 관찰을 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것을 다 관통하는 평균은 그냥 예를 들어 0이더라.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많은 변이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간값을 찾겠다 하는 게 그냥 회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흔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보통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곱하기 x1 곱하기 에러 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 표현은 뭐 그냥 통계학에서 이제 에서 보면 상당히 일부러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 싶긴 하지만 그냥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뭐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이 1차 방정식은 뭐예요? 결국 x축과 y축이 있으면 거기 어딘가를 지나가는 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y는 ax 플러스 b라고 얘기하면 보통 b가 뭡니까? 이 절편이고요. a가 이것의 기울기인데 뭐예요? x가 1 유닛 바뀔 때 y가 변하는 양을 a라고 해요. 하지만 모든 관찰치가 어때요? 이 직선상에 내가 수많은 이제 관찰을 했는데 그 관찰치가 이 직선상에 딱딱딱 이렇게 들어맞을 리가 없겠죠. 실제 관찰치들은 이렇게 흩어져 있을 거라고. 근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 현상들을 하나의 그냥 제일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 특정된 관찰치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직선을 긋는 그리고 그 직선은 그냥 1차 방정식입니다. y는 ax 플러스 b. 근데 거기서 이제 실제로 그거하고 맞지 않으니까 여기서 에러들이 발생하죠. 난 x가 요거일 때 요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는 알고 봤더니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에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일직선상에 다 쫙 이쁘게 모여있지 않고 거기에 에러가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러는 그리스어에서 입실론을 표시하는 로봇으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하나의 그냥 직선 방정식으로 예측을 한 건데 거기에서 벗어나죠. 그것이 오차이기도 하고 또는 정해진 모형이 예측하고 나머지 예측하지 못한 것. x가 요거일 때 난 요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들어맞으면 좋겠는데 딱 들어맞지 않고 이만큼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잔차라고도 표현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전 시간에 얘기를 했던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의 약간의 관련성을 얘기하면 상관 분석이라는 것은
이 축에서 여기에 많이 있고 여기 많이 있으면 삼각함수가 이렇게 1에 가깝고, 그와 반대로 여기에 많이 있고 여기 많이 있으면 마이너스 1에 가깝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상관분석이에요. 게다가 상관분석의 그 상관계수라는 그 스태티스틱 통계량을 보면 뭐 차이 예제곱 한 거에다가 밑에다가 뭐 이 x에 어쨌거나 퍼져 있는 정도와 y에 퍼져 있는 정도를 밑에 이제 보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관계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차이를 오고 가도록 이렇게 정리된 이제 계수죠. 그런데 회귀분석은 그와 다르게 상관계수는 누가 원인 닭인지 달걀인지 모르는 게 상관계수죠. 그냥 관련성이 있다. 누가 닭인지 누가 달걀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회귀분석에서도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근데 회귀분석은 통계학적으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x가 한 단위 변화할 때 y는 얼마나 변하느냐. 즉 x가 원인이고 y는 결과라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한다면 이란 전제하에, 즉 x가 한 원 유닛 변할 때 y의 변화의 정도에 초점 맞춘 것이 회귀분석입니다. 그래서 회귀분석 돌리실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했더니 조사 대상자들이 막 연령을 써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회귀분석의 설명 변수 중에 하나로, 물론 이 x는 x1도 있을 수 있고 x2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다별량 분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연령을 여러분들이 그래 27세, 35세, 뭐 63세 이렇게 해서 만약에 회귀분석에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연령 이거 곱하기 그 연령의 어떤 그 기울기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 이 기울기가 만약 1.5 정도 많이 나왔다고 예를 줘요. 그렇게 되면 연령이 한 살 증가할수록 뭐 예를 들어 결과값이 뭐 사망률일지 뭐 아니면 뭐 행복의 지수 이렇게 삶의 지수일지 모르겠지만, 연령이 원 유닛 변할 때 만약 삶의 질이라면 삶의 질 점수가 1.5 유닛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조사는 다 했어요. 했는데 입력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27세면 20대, 뭐 30몇 세면 30대. 그래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 10에서 19세는 예를 들어 1, 20에서 29세는 2, 30에서 39세는 3. 만약 이렇게 해서 1, 2, 3으로 많이 입력을 했다고 쳐봐요. 그렇게 되면 이 기울기 값은 어떤 의미를 갖냐? 10살 바뀔 때마다, 즉 여기서 유닛이 바뀌는 거잖아요. 아까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는 10, 20, 30, 40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것을 1, 2, 3으로 만약 의식이 되면 이 앞에 값은 연령이 10살 바뀔 때마다 y 값이 얼마나 변하느냐.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한 단위, 원 유닛.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식을 쓸 때 한번 보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공분산이라는 것은 뭐 x하고 y 빼가지고 제곱해버렸던 뭐 그런 거였고, 근데 밑에 필중 편차를 넣어가지고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오고 정리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얘도 요것이 상관계수였죠. 요전에 배웠던 x의 편차의 제곱이 아니라 x의 편차 곱하기 y의 편차에 보니까 이게 더하기 더하기면 더하기, 빼기 빼기면 역시 더하기, 그냥 더하기 곱하기 빼기 하면은 빼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편입 편차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단위를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 혈압과 연령이다 라고 치면 x가 혈압, y가 연령이다 치면
위는 혈압의 디퍼런스. 하지만 단위는 혈압이죠. 연령의 디퍼런스. 하지만 단위는 연령이죠. 혈압 곱하기 연령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되고 밑에는 혈압의 표준 편차는 단위는 혈압이죠. 연령의 표준 편차는 단위 연령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단위가 없게 됩니다. 상관계수라는 것은. 하지만 회귀계수에서는 위에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밑에가 x의 표준 편차 곱하기 y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또 역시 x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회귀에서 그렇게 돼서 이 단위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연령분의 혈압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즉 이 표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강조해야 되는 것은 그거죠. 상관계수는 단위가 없다. 그냥 더하기 1에서 빼기 1 사이다. 하지만 회귀계수는 알고 봤더니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 한 것처럼 예를 들어 x가 연령이고 y가 혈압이라면 연령분의 혈압. 그래서 연령이 한 살 증가할 때 혈압이 얼마나 증가하냐. 이런 식의 이제 상관계수하고 회귀계수 구하는 게 거의 비슷한데 요거 하나 바뀌었죠. 그러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뭐 이제 수학적인 공식인데 뭐 저 공식을 굳이 다 풀 필요는 없고 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y는 ax 플러스 b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한번 통계량을 실제 값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나이가 10살인데 혈압이 뭐 이것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해보죠. 네, 15살인데 110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제가 임의로 10개의 관측치를 그냥 임의로 만든 겁니다. 이것은. 자, 연령과 혈압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편차. 이게 편차는 뭐예요?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요 값의 평균을 냈더니 32.5세, 혈압의 평균을 냈더니 129.5였어요. 그래서 그 평균에서 얼마나 마이너스로 벗어나는지 플러스로 벗어나는지 계산한 거고, 또 혈압도 얼마나 이렇게 벗어나 있는지를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통계랑 내면서 흔히 쓰던 수법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그냥 더하면 제로가 되버리니까 제곱해서 그냥 합치는 방식을 계속 썼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곱도 이제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제곱한 것을 그럼 더해요. 그 다음에 제곱한 걸 더하고 거기다가 n-1로 나눠주면 그것이 분산이 되고 그것을 또 루트를 씌워주면 그냥 제곱한 것을 n-1로 나눠주니까 예를 들어 이것의 단위는 뭘까? 나이 곱하기 나이죠. 나이의 단위가. 근데 좀 불편하니까 표준 편차로 루트를 씌워주면 15.14, 이것은 17.87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단위가 여기까지만 많이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배운 통계량은 이게 다예요. 우리가 평균 되는 거 배웠었죠. 근데 모든 어떤 값들의 분포를 숫자로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평균하고 중앙값, 평균하고 걔에 퍼져 있는 정도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도 구하고 그 다음에 연령에 퍼져 있는 정도를 분산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단위를 똑같이 연령을 맞추기 위해서 루트 씌워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거죠. 혈압도 마찬가지. 지금 결국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운 통계의 핵심은 결국 그래 평균값이 뭐고 얼마나 퍼져 있냐 딱 요겁니다. 여기까지 배운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회귀계수를
구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공분산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이전에 그 상관계수인데 그것은 뭐예요? 그냥 제곱해버리는 게 아니라 x의 편차하고 y 편차를 곱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역시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그 얘기를 했다. 그럼 이미 제가 이걸 구했고 그 다음에 이걸 구했으니까 이 두 개 곱해주면 그게 그냥 공분산이죠. 공분산 다 구했어요. 그 공분산을 요걸 다 구한 걸 더하면 공분산의 분모고 그 다음에 이걸 n-1로 나눠주면 262.51이 나오는데 공분산 262.5 상관계수는 공분산이 분모였고 분자에 뭐가 있어요?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가 이렇게 들어갔었죠. 근데 저희가 이미 표준편차 두 개 갖고 있잖아요. 그걸 해서 상관계수 구하면 0.97 정도가 나와요. 자, 0.97이면 거의 1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관련성이 높다. 그것도 양의 관련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요거죠. 분모에 요걸 넣고 분자에다가 거꾸로 했네. 분모에다가 얘를 넣고 분자에다 얘를 넣어서 0.97. 근데 회귀계수는 거의 똑같은데 하나 바뀐다고 했죠. 바로 이 부분. 그것을 y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그냥 x의 표준 편차를 한 번 더 곱해준 값이 나오고 그것은 여기서 1.145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냐? x가 연령이니까 연령이 한 살 증가할 때 y 혈압은 1.145 유닛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 지금 사실은 한 10가지 정도의 그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통계량은 사실 여기서 그냥 다 보여주는 거예요. 평균이 얼마나, 퍼져 있는 정도가 얼마냐, 그걸 가지고 상관계수는 0.97이고 회귀계수는 1.145다. 사실은 이렇게 그냥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SPS에서 이렇게 뭐 돌리고 뭐 회귀분석 뭐 해가지고 돌리면 사실 원리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통계 평균이 얼마냐, 퍼져 있는 정도가 얼마냐, 그걸 가지고 그걸 응용해서 상관계수도 이렇게 구하고 회귀계수도 이렇게 구하고 SPS 누르면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은 어때요? 그 SPS를 누르면 이 안에서 뭐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는데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뭐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인풋을 하셔. 그럼 이렇게 해서 아웃풋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냥 읽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안에 그런 처리되는 그 프로세스는 그렇게나 뭐 오묘하고 뭐 그런 거 아니다. 다만 그냥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 원리에 대해서 그냥 이 계산식 모르셔도 돼요. 다만 이렇게 한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나중에 그냥 자신 있게 좀 통계를 돌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상관계수는 표준편차를 밑에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를 넣어서 하여튼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로 표준화를 해버린 거고 회귀계수는 그게 아니라 그냥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하냐? 우리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y는 ax 플러스 b에 그냥 그거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로 다 끝나면 좋겠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니까 y는 ax 플러스 b를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믿을 만한가, 그것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y는 ax 플러스 b, 물론 여기 이제 에러가 들어오니까. 자, 이 말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를 평가하는데, 이제 평가의 포인트는 뭐 이런 건가? 얘가 또 혹시 0이 아닐까? 만약에 a가 0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아무리 변해도 y는 꿈쩍도 안 하겠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이제 그 통계적 a가 예를 들어 뭐 특정 값을 가진 얘는 정말 그 값이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제곱합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분산 분석을 할 때는 어땠어요? 만약 세 그룹이라면 그룹 간에 얼마나 퍼져 있느냐 하고, 그 그룹 내에서 걔네들끼리 또 얼마나 퍼져 있느냐, 이걸 비교해 가지고 그 분산 분석을 했었죠. 그럴 때 총 제곱합은 그룹 간 제곱합 더하기 그룹 내 제곱합이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요즘? 60은 뭐 50서 더하기 6이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했었죠. 근데 이제 회귀 분석에서는 또 어떤 제곱합 얘기가 나오냐면 총 제곱합은 내가 예측한 또는 예측된 제곱합. 여기서 예측된 제곱합은 뭐겠어요? y는 ax 플러스라는 하나의 직선 위에 이쁘게 이렇게 자료들이 맞춰져 있으면 좋겠죠. 바로 그 직선상의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아까 제가 그 직선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직선상이 맞겠어요? 거기서 조금씩 에러가 발생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것과 벗어나는 것의 제곱으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다시 아까부터 바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혈압의 편차를 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곱을 하고, 그럼 이게 뭐예요? 총제곱합이죠. 혈압의 총제곱합은 화면이 좀 흐리네요. 2872 정도 나옵니다. 자, 그것이 2872 정도고요. 그 다음에 예측된 값이라고 얘기했죠. 예측값을 여기 썼어요. 근데 이 예측값은 뭘로 예측하죠? 제가 아까 회귀에 구했던 1.14. 근데 혈압은 뭘로 예측합니까? 그 연령에다가 곱하기 1.14고 하면 혈압이 나온다고 앞에서 예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측값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측값은 이렇게 되죠. 아까 B, 우리 뭐죠? 직선상에서 Y 혈변이 92.274 더하기 연령 곱하기 1.145 이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냥 Y는 AX 플러스 B로, 그러니까 여기서 혈압이 다 없는데 그냥 이 나이로 앞서 이 예측식을 만들었으니까 그걸로 예측값을 그냥 다 이제 계산할 수 있죠. Y에 대해서. 그래서 예측값을 다 썼어요. 그럼 예측값에 퍼져 있는 정도,
얘의 평균 내고 이 평균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 보고 그냥 더하면 안 되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여기서 2700 정도 나옵니다. 자, 총제곱합이 2875. 그 다음에 아까 만든 그 예측식으로 만든 얘네들의 역시 제곱합이 한 2704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차. 오차는 뭡니까? y는 ax 플러스 b로 예측값 만들었죠. 근데 그 예측값하고 실제 관찰된 y하고 이 예측을 보통 프레딕트해서 p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죠. 자, 예측값은 여기 있죠. y는 ax 플러스 연령으로 예측한 파라벨 값이 여기 있죠. 그럼 실제 관찰된 값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냥 이거죠. 이거 실제 관찰된 건 이거잖아요. 얘하고 예측된 값의 차이를 여기다 다 적어요. 차이를 그냥 그 디퍼런스를 그냥 더하면 안 되니까 제곱해서 역시 더해요. 그럼 한 166.4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요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어떤 내가 관찰되는 현상이 내가 이제 나이로 혈압을 예측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들어맞는다는 얘기는 어떤 여기서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예측과 벗어난 값들의 제곱합이 되게 작을 거다. 전체 총 제곱합에서 아마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잘 맞추는 게 되겠죠. 자, 이제 아까 방금 이 앞에서 제가 이제 한 10개 정도 예를 가지고 막 계산하는 식으로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그림으로 이제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에다 거기서 벗어난 에러값 했을 때, 자, 일단 총제곱합은 혈압들이 이렇게 관찰됐는데 얘가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보고 그걸 그냥 제곱해서 합한 거였죠. 자, 그럼 y는 ax 플러스 b라는 것으로 즉, 이 직선으로 예측을 했어요. 근데 당장 예를 보더라도 이 직선상에 딱 난 이 빨간 예로 예측했는데 실제 관측값은 어때요? 내가 관찰한 거랑 조금 벗어나 있다. 여기도 좀 벗어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좀 많이 벗어나 있네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만 자, 벗어나 있는데 그건 에러의 얘기인 거고 난 y는 ax 플러스 b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이 빨간 값들 네? 어쩌면 퍼져 있는 정도 역시 그냥 제곱합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여기서는 이제 자, y는 ax 플러스 b라는 일직선상에 있는 게 어떻게 이 청색 다이아몬드겠죠. 근데 실제 관찰된 값은 그 직선상에 이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빨간 생물처럼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변이, 이 차이를 제곱한 것이 아까 166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차이가 작을수록 총제곱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면 작을수록 나는 잘 맞추는 그런 예측 공식을 만든 거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과연 그게 얼마나 맞느냐? 예를 들어 분산 분석에서도 몇 가지 우리가 검증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검증하는데 첫 번째 검증은 뭐예요? 아까 제가 예를 좀 혹시 난 이렇게 예측했는데 얘가 제로 아니야? 즉 이것은 x와 y의 관련성을 얘기하는데
난 A가 예를 들어 뭐 50이 됐든 아니면 아까처럼 1.145가 됐든 뭐 이렇게 예측을 한 건데 혹시 얘 제로 아니야? 얘가 제로면 X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Y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혹시 얘가 제로가 아닐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증은 내가 설명한 변이 모르겠어요. 아까 요거죠. 요걸로 한 제곱합. 근데 하지 못한 변이 요 부분이죠. 근데 나 설명을 했는데 혹시 내가 설명한 것보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훨씬 더 큰 거 아닐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혹시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 변이 자체에 또 다른 경향성은 없는가? 뭐 이런 거. 변이란 원래 내가 잘 예측했으면 이 에러라는 이 값은 결국은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한 표준 적인 어떤 그 정규 분포를 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잘 맞췄으면. 그런데 혹시 이 에러 값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내에 뭔가 또 무슨 경향성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의 어떤 뭔가 에러 값 자체의 경향성이 있는 거 아닐까? 즉 내가 추출해내지 못한 또 다른 뭔가 언론 팩터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요. 지금 표현은 좀 제가 약간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실제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그래서 세기 분석을 돌리게 되면 SPS에서 이런 수가 나옵니다. B라고 여기서 보면 컨스탄트 나오죠. 이 상수라고 해요. 이게 절편이에요. 92.273 하고 나오고 마이에서 1.145. 요 값이 뭐냐? 예. 그럼 얘입니다. 근데 내가 관찰한 값을 가지고 걔가 얼마나 정확한 거냐. 나는 Y절편을 92.273으로 했는데 걔가 얼마나 정확한 거. 걔 이렇게 내가 어찌됐든 추정한 어떤 값에 추정한 평균 값의 정확성을 표현한 게 제가 스탠다드 에러라고 이 강의 초반부에 얘기를 했었어요. 걔에 퍼져 있는 정도. 자, 스탠다드 에러를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난 Y절편이 92.273이고 그것의 스탠다드 에러가 3.568이라는 얘기는 92.273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의 스탠다드 에러가 3.568이에요. 3.568 값과 그 다음에 그 스탠다드 에러를 알면 예를 들어 흔히 얘기하는 95% 신뢰 구간 이런 거 구할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이렇게 하면 이게 95% 신뢰 구간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그 스탠다드 에러 해가지고 아마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틀림없이 이거 배웠거든요. 했는데 그때는 그걸 사실은 구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지 모르고 그냥 구했어요. 사실은 이 스탠다드 에러는 이 값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 그것에 퍼져 있는 좀 정확성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계산. 그리고 여기 뭐 스탠다드 자이드 코 이피션트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언스탠다드 표준화되지 않은. 근데 여기는 표준화된 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표준화된 거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까 상관계수는 표준화된 거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0.971이 바로 얘가 상관계수입니다. 얘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자, x가 연령이에요. y는 혈압이에요. 이걸 가지고 아까 다 계산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찍혔어요. 근데 이 찍힌 것을 우리는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서 칠판에 다 써도 그건 의미가 없죠. 정리된 하나 요약된 통계량. 그것이 얘를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직선을 걷더니 y절편이 아까 92점 얼마 나왔고 x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y는 1.145인가 증가한다고 나왔죠. 자, 이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표준화되지 않은 y는 ax 플러스 b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표준화된다는 얘기는 이것을 긋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상관계수를 구한 거예요. 즉 무조건 0을 지나도록 해가지고 이 직선 그리면 직선을 긋는데 하여튼 이 관찰된 값에 가는 가운데를 정통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값을 내가 그 선을 긋는다. 사실 이 원리가 이제 상관계수인데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으로 자료에 딱 맞춰서 이렇게 절편도 가지고 기울기도 가지고 개를 긋는 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를 가지고 그래서 0을 반드시 지나가도록 만들어진 곡선을 하게 되면 0.97이 나온다는 얘기고 이거에 그냥 상관계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로 보면서 이런 통계가 나오면 아 이게 y는 ax 플러스 b 아 이건 상관계수. 근데 여러분들이 회계 분석을 하시는 이유는 상관계수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죠. 요걸 읽으시면 자, 그 다음에 T통계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시그니피컨스 유의도가 나옵니다. 통계량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수학을 몇 점 맞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몇 퍼센트에 속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그게 P-밸류 요거죠. 그랬더니 콘스탄트 y절편은 대단히 유의한 걸로 y절편이 대단히 여기서 유의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0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0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0에서 크게 벗어나서 P-밸류가 0.000이니까 아주 극단치다. 0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해서도 P-밸류가 0.000입니다. 이건 1.145가 나왔는데 우리가 혹시 1.145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너무 부정확해서 혹시 0 아닐까 걱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1.145라는 게 0하고 되게 거리가 멉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의하다, 유의하다. 그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P-밸류 이렇게가 0.05보다 작으면 우리가 그냥 쓰게 우리 뭐 그걸 이제 말로 설명해. 자, 그 다음에 나는 회귀 분석을 돌렸는데 SPS에서 갑자기 내가 돌리지도 않은 안호가 분산 분석 얘기가 나옵니다. 분산 분석 이렇게 표도 나와요. 그래서 제곱합 나오고 자유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 나오고 민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나누는 것들에다가 그걸 이렇게 분모 분자에서 F값 나오고 통계량 나오죠. 근데 요전 시간에 제가 이것도 한 1, 2, 3, 4, 5, 6, 7, 8, 9 해서 세 그룹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나는 회귀 분석을 돌렸는데 왜 분산 분석표가 나오고 거기서 나온 이 얘기는 도대체 뭐냐. 요 앞 슬라이드에서
분산 분석에서 뭐예요? 집단 간의 평균값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집단 간에 퍼져 있는 정도와 그다음 그 집단 내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퍼져 있는가, 이거 가지고 이제 아노바라는 걸 분산 분석을 했는데, 회귀 분석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총제곱합, 즉 y제곱합, 그 다음에 내가 예측한 제곱합 ax 플러스 b, 근데 내가 예측하지 못한 에러 예제곱합, 이렇게 나온다고. 총제곱합은 예측한 제곱합 더하기 예측하지 못한 제곱합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드렸죠. 여기서는 이 분산 분석표는 즉 내가 예측한 제곱합과 근데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제곱합을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자, 얘가 크면 클수록 잘 예측하고 정확도가 높은 예측을 합니다. 반면 얘는 별로 안 크고 얘가 잔뜩 커버리면 예측이라고는 했는데 이게 들쑥 날쑥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예를 들어 아노바에서는 총제곱합은 집단 간 제곱합 더하기 집단 내에서의 제곱합이다라고 얘기했고, 회귀 분석에서는 총제곱합은 예측한 제곱합, 근데 그 예측에서 벗어나는 것의 제곱합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 똑같은 방식으로 얘와 얘를 비교한 것이 아노바 분석이고, 여기에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F 통계량이 나오고, 그다음 그거 F 통계량을 P-밸류로 번역한 게 값이 여기 나오죠. 자, 여기서 P-밸류란 뭐냐? 여기서 상당히 유의하다는 얘기는 내가 예측 못한 것보다 내가 예측한 얘가 꽤나 크더라. 이런 거. 즉 여기서 이렇게 결국 해서 이 F 값이 크면 클수록 내가 리그레션 회귀식으로 구한 결국 민스케어가 한 2706 정도 나왔고, 근데 리지듀얼 제가 아까 잔차 오차항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것에 해서 민스케어 값이 20밖에 안 나왔어요. 이 두 개를 분모분자에서 했더니 130이라는 꽤나 높은 숫자가 나왔어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뭐예요? 잘 들어맞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겁니다. 아까 ax 플러스 b, 즉 1.145 곱하기 나이 가로고 더하기 y제곱편이 92.173이었죠. 자, 이걸로 예측을 했더니 이 회귀식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이 회귀식으로 설명되는 부분 2700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 20보다도 훨씬 크더라, 이런 얘기고, 이것은 이 회귀식이 혈압을, 즉 연령으로 혈압을 예측하는 이 회귀식이 혈압을 매우 잘 설명한다 또는 예측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내가 만든 이 예측식의 이 회귀 모형 예측식의 적합도가, 또는 영어로는 피팅, 잘 들어맞는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내 몸에 잘 맞는 옷을 잘 맞는다 할 때 잘 핏 한다고, 적합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y는 x 플러스 b는 쉬운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검증을 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좀 약간 제가 말을 흐리면서 이제 넘어갔던 마지막 검증이 뭐냐? 벌써 잔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잔차 분석이란 설명하지 못한 경우에 혹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뭔가 진리가, 어떤 법칙이 하나 또 혹시 숨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걸 이제 의문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 그림은 아까 거기서 혈압 100에서 160 사이에 있고, 그때마다
아까 y는 ax 플러스 b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러 텀을 이제 찍은 겁니다. 모양이 어때요? 흩부러져 있죠? 자, 그러면 이 에러가 하나의 값하고 별로 무슨 특별한 경향성을 내가 볼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아, 다행이다 라고 이제 통계간사람은 얘기하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혈압값하고 에러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했더니만 다른 변수가 갑자기 의심이 돼서 X축에다 내가 조사 시작일로부터 경과일수 조사 당일 1, 2, 3, 4, 5, 6, 7, 8 쫙 있고 Y에다 혈압값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만약 제가 이런 식의 경향성을 보였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에 조사 처음 시작했을 때는 조사원들이 숙련성이 떨어지니까 혈압값이 막 왔다 갔다 춤을 추다가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제는 오세요 하고 착착착 혈압 딱 재본 다음에 조사 경과일수가 길어질수록 흔들림이 적어지면서 안정된 값을 갖는다. 자, 그 y값이 만약에 이렇다고 쳐요. 그럼 그것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y는 ax 플러스 b를 했어요. 그 경우에 잔차는 어떻게 나타나냐? 조사 경과일수를 x라고 나올 때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y는 ax 플러스 b로 잘 맞지 않고 막 측정이 엉망이니까 떨어져 막 들쑥날쑥하겠죠. 그러니까 잔차가 크겠죠. 근데 조사가 잘 될수록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좀 예측값에서 들쑥날쑥하지 않고 많으니까 잔차가 작아지는. 즉 에러 전반적인 에러가 작아지는 그런 양상을 이제 띠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건 뭘까요? 혈압, 연령과 혈압의 관련성을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애초에 혹시나 하고 예상도 못했던 조사 경과일수라는 걸 가지고 찍어봤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아니면 더할까 잔차, 에러 텀이 초반에 에러가 상당히 크다가 시간이 들수록 에러가 줄어들었다면 이건 이제 뭔가는 망한 경우에 즉 조사를 진행할수록 숙련도가 높아져서 그렇더라. 즉 그 얘기는 뭐예요? 특히 조사의 초반에 특정한 값들은 정확도를 내가 담보할 수가 없어서 조사 자체를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 y는 ax 플러스 b에서 검증을 하는데 마지막 그 잔차에 대한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건 바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혈압과 연령 외에 내가 생각도 못했던 제3의 변수가 갑자기 혹시 의심나서 들여다봤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 버리면 이 조사는 망했구나. 초반 측정 부시는 믿을 수가 없구나.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잔차 분석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런 겁니다. 혹시 내가 발견하지 못한 제3의 변수가 이 에러 안에 녹아들어 있는 건 아닙니까 하는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조사 경과일수. 여러분 조사하게 되면 조사 경과일수 같은 건 분석을 해도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 변수지만 해봤더니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고 혹시나 모르는 그 어떤 내 조사 속에 포함된 에러들을 내가 탐색하는 거죠. 그게 잔차 분석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망한 경우와 달리 이제 흥한 경우라고 썼습니다. 했어요. 했더니 예를 들어 이거는 혹시 몰라서 소득 수준 가지고 하고 그걸 X에 넣고 Y가 그 에러를 찍었더니 이런 경향이 나타났어.
자, 여기서 소득 수준도 그 연령과 혈압 외에 제3의 변수잖아요. 자, 만약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에러가 크고,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는 에러가 작다는 얘기죠. 난 연령과 혈압만 봤는데 생각도 못한 제3의 변수에서 이런 경우에 잔차의 에러에서 이런 경향이 발견됐죠. 이걸 또 달리 표현해보면 내가 조사를 지역에서 했는데 이상하게 저소득층한테 조사를 했더니 저소득층한테는 내가 예측한 값하고 예측한 값 외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꽤 크고, 즉 에러가 크고, 고소득층에서 에러가 작더라. 저소득층한테는 측정이 잘 안 됐고, 정확하게 어쨌든 Y는 AX 플러스 B에 좀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저소득층에서는, 고소득층에서는 Y는 AX 플러스 B에 가깝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만약에 잔차 분석을 통해서, 잔차 분석은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도 못했던 제3의 변수를 익스플로링, 탐색한 과정에서 아까 조사 경과일 수가 아니라 소득 수준에서 이런 내용이 나타났다. 그럼 어때? 이 경우는 제가 흥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자, 내가 혈압을 예측하는데 나이로만 예측하지 않고, 아까 설명 변수 또는 예측 변수라고 표현한 X에다 저는 연령만 넣었었죠. 그랬더니 에러의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 그럼 설명 변수에 나이로만 예측하지 않고 나이도 넣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도 넣어. 그렇게 돼버리면 잔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버려. 이건 연령만 넣었을 때 연령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결국 막 차이가 나는 걸 보고 내가 나이하고 소득 수준 두 개를 설명 변수 넣어버리면 그 소득 수준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는 값 안에 소득 수준도 같이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무마되어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잔차가 거의 없고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되는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즉 잔차의 어떤 내가 나타난 경향성이 그 예측 모형 나이만 했던 것이 아니라 나이 플러스 소득 수준으로 해서 그 안으로 흡수되고 잔차의 퍼진 범위는 더 작아지고, 그래서 나이로 했을 때보다는 나이 플러스 소득 수준으로 했을 때 혈압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훌륭한 모형을 내가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잔차 분석의 두 번째 목적은 제가 여기 썼듯이 보다 성능이 좋은 예측 모형을 개발. 내가 첫 번째 분석에서 나이로만 했는데 이런 에러 내 경향성이 뭐야? 그걸 소득 수준을 넣었더니 이제 그 에러의 경향성이 사라져요. 나이로 예측하는 것보다 나이와 소득 수준을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예측을 했더니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맞춰.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회귀 분석을 SPS에서 돌리면 처음에 Y는 AX 플러스 B에 대한 표가 나온다고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내가 돌리지도 않은 갑자기 분산 분석 표가 나온다. 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회귀 분석을 돌리면 또 내가 생각도 못했던 갑자기 이런 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R이 뭐예요? relationship. 이게 사실은 상관계수입니다. 근데 여기 R 스퀘어라는 값이 나와요. 상관계수 곱하기 상관계수. 상관계수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 adjusted R 스퀘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는 점 무사인데 여기는 무사한 뭐가 나옵니다. 여기서 adjust는 그 샘플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개의 분포 같은 것을 감안해서 좀 보정을 한 값이다. 그냥 그 정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개를 중에 어떤 걸 쓰면 좋으냐?
당연히 어저스트한 값을 쓰시면 되실 거죠. 어저스트한 값을 쓰시고 그 다음에 R 제곱 또는 그 차관계수의 제곱 우리 그것도 설명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설명력은 여기서 이겁니다. 아까 두 번째 내가 생각도 못한 분산분석표가 나왔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비교한 건 뭐였어? 얘하고 얘를 비교한 거였죠. 근데 저 R제곱을 하게 되면 뭔가 하면 얘하고 얘를 비교한 거예요. 자, Y의 어떤 그 총제곱합하고 X, B의 총제곱합을 분사해 놓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 혈압이 막 있는데 그 흩어진 혈압 값을 AX 플러스 B로 설명하는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AX 플러스 B라고 예측한 것이 얼마나 실제 Y 값을 잘 설명하고 대변하느냐. 만약 얘 퍼진 정도하고 얘 퍼진 정도를 분모 분자에서 넣었더니 만약에 얘가 1이 나왔다면 어떤 일이에요? 얘를 분모, 얘를 분자에 넣었더니 제가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제로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시 불러 얘기하면 혈압은 그냥 AX 플러스 B로 다 정확하게 다 내려 맞출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걔가 1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1 또는 100% 응? 설명력이 100%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분산분석은 얘를 분사, 얘를 분모에 넣은 건데 지금 세 번째 표에서는 얘를 분모, 얘를 분사해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렇게 구한 값을 알고 봤더니 상관계수 값 그 제곱한 거랑 똑같더라 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이걸 상관계수 공식 해가지고 제곱해가지고 도전해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의 제곱인데 그 상관계수의 제곱을 설명력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건 뭐냐? 즉 Y의 변이를 전체 토탈 100으로 봤을 때 X, B로 예측한 것의 변이. 즉 내 설명 모형이 Y를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 이런 만약에 얘가 1 나온다. 즉 100%가 나온다는 얘기는 다 Y 값은 AX 플러스 B로 설명되고 나머지 떨궈지는 에러는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그럼 도대체 R스퀘어 또는 설명력 도대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 좋은 거냐. 그것은 연구 분야에 따라 다 다르다.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예를 들어 전기 소모량과 모터의 출력처럼 다른 제3의 요인이 끼어들 여지가 좀 적을 때. 그럴 때는 전기 소모량을 설명 변수로 결과를 모터의 출력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물론 그런 거 있겠죠. 날씨가 엄청나게 춥다든지 또는 엄청나게 덥다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제3의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에 그렇다고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당연히 R스퀘어 값이 기본적으로 뭐 0.99는 기본이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으로 예측이 어렵고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는 어떤 사회학이나 심리학 같은 이런 분야에서는 아무리 뭐든 내가 특정한 가능한 변수를 막 잔뜩 조사를 해요. 조사표가 뭐 한 20장씩 되고 막 그래요. 실제로 거기서 뭐 별의별 걸 다 조사해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Y나 AX 클래스를 만들어도 실제로 R스퀘어는 뭐 예를 들어 0.3도 즉 0.3이라는 것은 퍼센트로 있는 30%의 설명력도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좀 많다. 즉 R스퀘어는 도대체 어느 정도 나와야 내가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분야마다 다르다. 자, 예를 들어 자, 우리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그 대표적인 게 그게 있습니다. 리스크 어저스트먼트, 위험도 뭐 보정이라는 게 있죠. 뭐 근데 예를 들어 거죠. 이건 뭐 생명보험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인데, 보험 가입할 때 그냥 보험 가입 안 시켜주죠.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가족 중에 무슨 병력, 무슨 고혈압, 당뇨 병력이 있나요? 뭐 본인은 뭐 했고, 뭐 이런 거 다 조사하잖아요. 그거 왜 하겠습니까? 보험 회사가 이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생생하고 과거 병력도 없고 막 이런 건강한 사람들이 내 보험에 많이 가입하면 어떡해요? 난 보험료는 받지만 이 사람들이 다 건강하니까 내가 쓸 돈 별로 없을 거야. 그럼 내가 이윤이 많이 날 거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겠죠. 반면 내가 보험을 막 가입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나이 드신 분,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 가족 중에 암병력이 많으신 분, 이런 분들만 만약에 내 보험에 다 가입했다. 난 좀 얼마 안 있어서 다 망하겠죠. 그분들한테 보험 좀 내주느라고. 자, 이런 것 때문에 리스크 어저스트먼트라는 걸 쓰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 외에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영국에서 각 지역마다 보건의료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은 봤더니 도시 지역이고 젊은 사람들, 또 다른 질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이 도시 사람들이 한 10만 명이에요. 근데 다른 도시도 똑같이 10만 명인데 어때요? 여기는 시골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내가 위에 있는 보건의료 행정가로서 똑같이 인구 10만 명이라고 예를 들어 다 똑같이 예를 들어 10억 이렇게 해버리면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건강의 위험도가 훨씬 더 높고 나이가 많은 곳이고 그래서 보건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 내가 이 리스크 어저스트먼트, 헬스 리스크 어저스트먼트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막 해요. 그래서 요 비율은 그냥 10억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5억, 뭐 15억 이런 식으로 이제 달리 예산을 편성해 주죠. 그럴 때에도 리스크 어저스트먼트가 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식의 리스크 어저스트먼트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R스퀘어는 하는 거냐? 대체로 한 20% 나오면 기립박수. 즉 내가 아무리 그래 이쪽 분보다 이쪽 지역이 이쪽 분보다 이쪽 분 또는 이쪽 지역보다 이쪽 지역이 더 보건의료비를 많이 쓸 거야 라고 내가 예상을 해도 거기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설명문에다 성별, 연령, 과거력, 가족력 아무리 잔뜩 조사를 해도 그런 식의 리스크 어저스트먼트가 실제 개인의 건강 문제를 제대로 예측하는 확률은 20%를 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특히 보건학에서 이렇게 막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해서 의료비로 돈 쓰는 건 그만큼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데서 R스퀘어가 0.2만 나와도 괜찮은 경우가 꽤 많다. 자, 적합도란. 내가 무슨 뭘로 측정을 했더니 거기에 탁 들어맞으면 적합도. 잘 들어맞네. 내 몸에 옷이 잘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 뭐 적합도 이 Y라는 게 A, X 플러스 B로 뭐 거기 다 설명되네. R스퀘어가 꽤나 높네. 이것도 적합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흔히 이 당시에 한 것의 적합도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돼요. 밑에는 내가 관찰한 값, Y는 AX 플러스 B로 예측한 값 찍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일직선상에 나타납니다. 즉 내가 예측한 값과 실제 관찰값 사이가 잘 들어맞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적합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눈으로, 그러니까 발하고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여줍니다. 적합도란 정리하면 내가 예측한 값과 실제 거측값 사이가 얼마나 잘 들어맞느냐.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논문을 쓰기 위해서 막 조사를 했어. 조사 설문지에 많은 뭐 이렇게 질문. 교수님 뭘 물어보면 될까요? 성별, 연령, 소득 수준도 물어볼까요? 그다음에 막 이렇게 물어봐서 조사표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런데 설명 변수는 또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느냐? 설명 변수의 개수가 많을수록 아까 얘기한 설명력은 완전히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닌 이상 설명 변수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세상에 제가 이 얘기했었죠. 상관계수 얘기하면서 X와 Y의 관계에서 완전히 무관한 경우 X가 아무리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Y는 흡적소하지 않는 세상에 이런 현상을 관찰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위암과 냉장고 보급률의 관계 뭐 이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두 변수는 엉뚱하게 꺼냈다 하더라도 얘와 얘가 완전히 무관하더라라고 그렇게 딱 0을 맞추는 경우는 어렵고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 변수가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플러스 1이 되든 마이너스 1이 되든 또는 플러스 0.1이 되든 마이너스 0.1이 되든 설명 변수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설명력은 그냥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설명 변수가 많은데 뭐뭐뭐를 설명 변수에 최종으로 남겨야 될까요? SPSS나 또는 SES나 이런 거 보면 자동으로 그 내가 수학으로 막 해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forward, 하나는 backward step wise라는 게 있습니다. forward는 뭔가 하면은 내가 설명 변수가 10개면 10개를 일단 다 집어넣고 거기서 하나씩 빼가면서 아 제일 요게 좋네 하고 이렇게 해주고 그 반대네 하나씩 넣어가면서 뭐가 좋네 하는 거 빼고는 일단 다 넣고 거기서 하나씩 빼가면서 이제 제일 좋은 모형을 찾는다 뭐 이런 건데 결론은 이런 방식은 절대 쓰지 마시라. 이건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방식이다. 변수 그럼 어떤 변수를 설명 변수 X 쪽에 넣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어떤 인과관계를 내가 탐구함에 있어서 이미 결과의 변수와 관련성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아십니까?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냐? 예를 들어 문헌고찰 처음에 연구했을 때 문헌고찰 하시죠 먼저. 그 선행 연구에 봤더니 누구누구의 선행 연구에서는 혈압에는 뭐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또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문헌고찰을 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결과 변수들은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데 여러분이 귀찮아서 또는 조사를 못해서 걔를 빼버리게 되면 혈압에 사실은 예를 들어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수가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걔 빼고 걔는 조사 못했고 다른 애들을 조사했어요. 좀 영향을 좀 덜 미치는. 우리가 보통 이제 호랑이 없는 숲에 뭐 토끼가 왕노릇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중요한 변수가 빠지면서 나머지들의 질서와 관계가 다 흐트러져 버려요. 왜곡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통 오밋 에러라고 오밋 내가 누락시킨 그로 인한 에러라고 합니다. 이걸 잘 아시죠. 두 번째는 관련성이 없더라도 즉 선행 연구에서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생물학적인 원리 뭐 어떤 개연성을 고려할 때 내가 그래도 뺄 수는 없지 이런 수는 흔히 그런 것이 성별을 오그누르 분야에서 예를 들어 뭐 위암의 발생률 남녀간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당뇨병의 발생률 같은 경우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녀 간 발생률 차이가 없는데 그 대신에 여성분들이 보통 평균 연령이 수명이 훨씬 더 길잖아요. 평균 연령이 높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자가 오히려 더 당뇨병 유병률은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연령을 쫙 보정하고 나면 보정된 남녀 간의 당뇨병의 발생률이나 유병률은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조사를, 예측칙을 만들었어요. 남녀 간의 차이가 없는데 난 꼭 성별을 넣어야 돼? 하지만,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르고, 그래도 남녀 간의 차이는, 성별의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내가 성별의 차이는 일단 좀 보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난 넣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본 거 발견한 새롭게 관련성을 검증할 때 넣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를 넣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분석에서 우연하게 유연 관계가 발견됩니다. 보통 대부분 이렇게 한다. 조사지 여러 가지 이렇게 다 해서 제일 흔한 방법은 뭐냐면 혈압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뭔지 잘 모르잖아요. 무능고찰도 대충 했어요. 성별연령 그래 다 넣지 뭐. 근데 나가 도대체 이 연구 왜 하지? 잘 몰라. 일단 돌려보고 그래서 있는 거 다 놓고 돌려서 거기서 p-밸류 나온 거 보고서 얘도 이해하네. 얘도 학력도 이해하고 얘도 거주지 형태나 가족관계도 이해하고 유일하네 하면서 걔네들 가지고 만들어내면 이런 걸 보통 투방식 연구라고 합니다. 투방식 연구는 사실은 윤리적으로도 권고하지 않고 사실은 이런 투방식 연구는 그것에 따른 어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중식 멀티플 테스트로 인한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회귀분석 분산 분석 얘기하면서 분산 분석 1차 끝나고 그 다음에 사후 분석합니다. 근데 사후 분석은 A는 B는 C가 아닌데 도대체 그 중에 뭐냐라고 얘기할 때 테스트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3번을 하게 되니까 3번이나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맞을 확률은 한 번 했을 때 맞을 확률보다 훨씬 더 크겠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린 것은 확률론적으로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3개를 넣는다 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세 번째 강의 기준을 하시는데 좀 가슴이 아픕니다. 요번 학기분들의 특징이 숙제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아마 요번 통계학 제가 몇 번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은 성적을 맺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제 퀴즈 내고 하면 다 출석률도 100%지 퀴즈도 다 내지. 제가 어떤 분한테 A 드리고 B 드리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엔 좀 쉬울 것 같아요. 출석률도 힘들었죠. 기준이 되는데 다별량 변수가 다별량, 즉 설명 변수가 2개 이상인 회귀 분석에서 가중공정성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뭔지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는 거고 제가 공지사항에 올린 거 딱 눌렀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때 중요한 건 어디 네이버 뭐 어디 썼더니 이렇게 했어? 이미 잘 정리되어 있네. 그래서 카피, 페이스트 하면 안 돼요. 제가 강의 퀴즈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정답 있어요. 당연히. 정답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리포트를 통해서 제가 평가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해한 정도와 이해한 만큼 부분을 써주시고 정의 모르시면 이 부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라고 그거를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이번 통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